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했죠.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려면 먼저 과거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주변의 사소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며 세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답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완벽했습니다. 자연의 질서, 별의 움직임, 세상의 탄생까지, 지금까지 미스테리였던 모든 것들이 신의 뜻이라고 하면 전부 설명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인류의 지적 수준이 발달하면서 신의 행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천둥과 번개는 신의 분노가 아니라 대기의 변화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이유 있는 질서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인간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법칙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칙의 이름이 빅뱅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현대 과학의 산물인 빅뱅 이론을 손에 넣은 과학자들은 이제 우주의 비밀을 푸는 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으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것은 알겠지만 그러한 빅뱅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과학자들은 빅뱅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등 수많은 개념을 도입하며 문제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이제 막 새롭게 도입된 개념들을 우리가 실제로 입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몇몇 과학자들은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빅뱅 이론을 무조건 맞다고 결론 내린 뒤 모순되는 현상이 발견되면 억지로 새로운 개념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설상가상 최근 발표되고 있는 관측 결과들을 살펴보면 빅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결과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한 빅뱅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의 빅뱅 이론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구시대의 유물을 대체할 자신들만의 새로운 우주론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어온 빅뱅 이론은 정말 틀린 이론이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더해드릴 한 줌의 지식, 빅뱅은 틀렸다. 빅뱅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폴 스타이나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은 단지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에 커다란 함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빅뱅 이론을 탄생케 했던 우주의 팽창을 문제 삼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탄생 직후 극도로 짧은 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급격한 팽창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때 생겨난 관성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폴 스타이나트 박사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정적으로 왜 지금은 멈추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단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원인을 인플레이션으로 단정해 빅뱅 이론을 정당화하는 건 과학적으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인슈타인과 프레드 호일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해 정상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곧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며 밀려나고 말았죠. 하지만 폴 스타이나트 박사는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훌륭한 증거가 아니라 빅뱅 이론을 약화시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은 다른 메커니즘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며, 만약 균일하지 않은 패턴이 나왔더라도 초기값을 조금만 건드리면 설명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빅뱅 당시 있었던 그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죠. 그가 주장하는 빅뱅 이론의 오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분명 이 세상에는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의 크기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이 빅뱅 이후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만큼, 즉 138억 광년의 반지름을 가진 구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만 무려 930억 광년의 구라고 하죠. 여기서 폴 스타이나트 박사는 어떻게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의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세상이 구성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 스타인 박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설이라고 믿어왔던 빅뱅 이론이 사실은 하나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빅뱅 이론이 정답이라고 마음대로 결론 지어놓고 우주 관측 결과들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을 집어넣고 은하의 비정상적인 회전 속도를 설명할 수 없으니 암흑 물질을 도입하고 우주 팽창이 가속화되는 걸 설명할 수 없으니 암흑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과연 폴 스타이나트 박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정말 빅뱅 이론이 틀린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폴 스타이나트 박사의 주장은 허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는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물론 이 이유 하나만으로 빅뱅 이론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단지 빅뱅 이론이 수면 위에 떠오른 기념비적인 관측이었을 뿐, 빅뱅 이론의 모든 것이 우주의 팽창이라는 것은 아니었죠. 실제로 빅뱅 이론이 학계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우주 팽창이 관측된 시점이 아니라 우주가 한 점에서 급격히 팽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시점부터였죠. 물론 폴 스타이나트 박사는 우주 배경 복사 역시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에서 2.7켈빈의 미세한 열이 고르게 측정되는 것은 빅뱅의 급팽창 이론이 아니면 마땅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으며, 단순히 끼워 맞추기라고 주장하기엔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렇다면 그런 급팽창은 도대체 왜 끝이 난 것일까?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는 미세한 잔열로, 이 미세한 잔열을 모두 합치게 되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급팽창이 있기 전 이 공간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고, 이 광활한 공간에 퍼져 있는 열들이 매우 비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열이 많다는 것은 곧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었고, 에너지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높은 에너지가 더욱 낮아질 수 있는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 다시 말해 이 우주가 급팽창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에너지는 점차 분산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점점 단위 공간당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에너지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급팽창이 잦아들었다고 보는 것이었죠. 아직까지 급팽창이 멈춘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급팽창의 존재와 그 이유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주장한 우주의 크기 문제는 매우 쉽게 반박이 가능했는데요. 분명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는 빛이 맞습니다. 하지만 빛은 우주라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광양자들의 집합일 뿐, 시공간의 움직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빛은 시공간의 움직임에 지배를 당하는 쪽에 가까웠죠. 다시 말해 이는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블이 직접 관측을 통해 증명했다시피, 그리고 폴 스타이나트 박사가 인정했다시피 이 우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팽창은 어느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모든 곳을 기준으로 사방을 향해 팽창하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 다시 말해 빅뱅 당시 출발한 빛의 공간 역시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를 단순히 빛의 속도와 우주 나이의 곱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팽창 속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폴 스타이나트 박사가 주장한 허점들을 빅뱅파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방어해내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배우고 있죠. 2000년대 후반 무렵 빅뱅 직후 어떤 은하가 처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을 찾고 있었던 허블 우주망원경. 이때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빛은 빅뱅 직후 약 7억 년경 형성된 은하로, 우주 탄생 순간의 이야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래된 은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우주를 5구역으로 나누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2015년 예일대의 천문학자 파스칼 우에시와 로버트 일러는 다른 은하보다 유독 강한 자외선을 내고 있는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가까운 은하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곳을 관측하고 있던 스피처 망원경의 적외선 자료와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쳐보자 이 은하가 보내오는 빛의 적색편이 값이 11.09라는 사실을 알아내고야 맙니다. 적색편이 값이 11.09라는 것은 이 은하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우주가 12배 팽창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 은하의 나이가 약 134억 살, 그러니까 빅뱅 이후 약 4억 년 시점에 형성된 은하라는 것이었죠. 이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아득히 뛰어넘는 위대한 성과였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불편한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GN Z11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은하는 곧바로 국제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의 논문으로 실려 화제가 되었죠. 사실 이 정도로 어린 은하를 발견한 것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이긴 하지만 이토록 과학자들이 당황하고 이토록 주목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은하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은 그의 말도 안 되는 규모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기 때에는 몸집이 작은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코끼리와 공룡이라도 어릴 때에는 크기가 매우 작았죠. 이러한 법칙은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주 탄생 초기 분명 수많은 먼지들과 에너지들이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을 테지만 이들이 뭉쳐 커다란 천체를 이루기까지에는 수억 년에 달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행성과 항성을 만들고 그러한 항성들이 수백 개 이상 모여 은하가 만들어지는 데까지에는 당연히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허블이 발견한 GN Z11은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보통 천문학에서 천체의 질량을 측정할 때에는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이용해 구합니다. 천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많은 그리고 더욱 커다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당연하게도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에서 훨씬 강하고 훨씬 밝은 빛을 내게 되죠. 그렇게 학자들은 광도 질량 관계를 통해 GN Z11의 규모를 측정해 보았는데 그 크기는 무려 태양 질량의 10억 배에 달했습니다. 사실 이 우주의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차고 넘칠 뿐더러 GN Z11의 크기는 우리 은하 무게의 100분의 1, 크기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이 놀라웠던 건 우주 탄생 직후 이 정도로 큰 질량을 가진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빅뱅 이론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이 시점에 은하는커녕 별이 만들어지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만약 은하가 존재한다고 해도 고작 수십만 개 정도의 별로 이루어진 단촐한 은하여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아니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관측이었던 것이죠.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빅뱅 이전에도 우주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에 걸쳐 쌓아온 빅뱅 이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져버린 과학자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 관측에서 치명적인 오류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천체의 질량을 구할 때 천체가 내뿜고 있는 빛의 양을 이용합니다. 빛이 밝고 강하면 큰 질량을 가진 것이고 빛이 어둡고 약하면 작은 질량을 가진 것이죠. 이 방법은 꽤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GN Z11은 단순히 10억 년 전, 20억 년 전 별도 아니고 무려 빅뱅 이후 4억 년 시점에 탄생한 지구로부터 무려 32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은하를 현재의 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분명 빅뱅 초기의 우주와 현재 우주의 구성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수소와 헬륨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어떤 원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에 따라 과거의 천체가 현재와 같은 빛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의 데이터로 해석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빅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데이터들이 나왔던 것이었죠.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별과 현재의 별은 물리 특성이 달라 광도 질량 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내며 이대로 무너질 뻔했던 빅뱅 이론을 무사히 살려내었죠. 사실 빅뱅 이론이 위기를 맞은 것은 GN Z11 사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그 규모에 따라 굉장히 규칙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태양을 예로 들자면 이제 갓 태어난 태양은 내부에 존재하는 수소를 태워 자신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흘러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잠시 크기가 커진 적색거성 상태가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마지막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백색 외성의 상태가 되죠. 만약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하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면 극저질량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존재를 위협할 뻔했던 정체였습니다. 사실 천체에게 질량이란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질량이 크면 오랜 기간 생존할 것 같지만 오히려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자원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약 170억 년 정도의 수명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태양 질량의 3배쯤 되는 별은 고작 6억 4천만 년, 10배 정도 되는 별이라면 약 3,100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태양보다 작은 질량의 별은 175억 년 이상 생존할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 아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발견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번에 발견된 극저질량 백색 외성들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0.14배 정도로 태양 질량의 20%에 미치지 않는 질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수명을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보면 그 나이가 무려 1550억 년, 많게는 5500억 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에 불과한데 1000억 살이 넘는 별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기어이 우리 빅뱅 이론은 틀린 것이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은 질량을 가지고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백색 외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천체에게 질량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문제가 되는 극저질량 백색 외성은 아직까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주변의 별에게, 이를테면 블랙홀 같은 것에게 질량을 빼앗겨 지금 상태의 극저질량을 가진 백색 외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빅뱅은 우주에서 새로운 관측이 발견될 때마다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들이 나오며 아직까지도 빅뱅 이론은 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가장 완벽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죠. 생각해보면 지구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만들고 길러낸 행성은 단 하나, 지구뿐이었으니까요. 분명 모든 것은 하나의 시작점, 빅뱅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십억 개의 별과 행성들 중 유독 이 작은 지구에서만 생명과 지성체가 태어난 것일까요? 태양계의 거리, 온도, 대기의 조성, 물의 존재, 중력의 세기까지 그 모든 요소가 기적처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생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나무는 햇빛을 받아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물은 그 산소를 들이마시며 생명을 유지하죠. 그리고 인간은 이 모든 체계를 이해하고 기록하고 다시 재현합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말이죠. 그러자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의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우주 전체가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존재가 만든 하나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컴퓨터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우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는 이미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요. 게임을 실행하면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미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땅 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배가 고프면 동물을 사냥해 배를 채우고 밤이 되면 몬스터들을 피해 나무로 집을 짓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의 게임, 하나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속 세상에서 살아가는 캐릭터, 즉 우리를 대신하는 스티브에게는 이 세계가 진짜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스티브일지도 모르죠. 실제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의 CEO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16년 한 학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확률은 솔직히 말해서 수십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죠. 만약 인류가 기술 발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도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단순한 철학적 상상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 역시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렌더링 현상입니다. 마인크래프트나 오픈월드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멀리 있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선명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현실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한 효과이기도 하지만 컴퓨터의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처리 방식에 가깝죠.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시야 앞부분만 고해상도로 렌더링하고 멀리 있는 영역은 아직 계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약 930억 광년. 그 너머는 아무리 관측 장비가 정밀해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직 렌더링되지 않은 게임의 맵처럼 관측자가 없는 곳은 계산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우주 역시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렌더링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최소 단위에 숨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길이를 플랑크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작은 길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0.5 플랑크, 1.2 플랑크 같은 소수 단위는 정의할 수도 없죠. 즉, 우리 세계는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수 단위로 구성된 디지털 격자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니터에 픽셀이 연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별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듯 물리학 역시 정보 단위, 즉 비트를 중심으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 정보 이론에서는 입자와 에너지의 상태를 정보의 조합을 해석하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도 정보가 보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결국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현실의 물질들은 사실은 정보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배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계는 하나의 연산 가능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이유로 여러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우주는 아날로그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구조는 디지털에 가깝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론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누군가의 손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면 그 설계자는 누구이며 또 그 설계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만약 진정한 초월적 존재가 설계했다면 오히려 단순하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의 우주는 단순한 규칙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환경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이라는 인위적 가설을 넘어 자연 자체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 즉 프랙탈 이론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던 아인슈타인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교한 자연은 단순한 규칙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아인슈타인의 생각만큼 단순하지는 않았죠.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불안정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최적의 환경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란 속에도 분명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무작위로 보이던 패턴들이 다른 크기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며 자연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자기유사성 혹은 프랙탈이라고 부릅니다. 프랙탈 구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산맥의 능선, 번개의 갈래, 나뭇가지의 갈라짐까지 모두 관련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물체들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울 만큼 닮은 수학적 구조가 숨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프랙탈 패턴이 우주급 스케일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주 거대 구조를 관측해보면 은하들이 마치 실처럼 연결된 형태로 퍼져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의 뇌 신경망과 흡사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채는 성운의 형태와 유사하고 세포의 분열 과정은 별이 폭발하고 사라지는 과정과 비슷해 보이죠. 그러자 이러한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상을 품게 만들었는데 어쩌면 우리 우주는 거대한 존재의 몸속 세포 중 하나인 것이 아닐까? 우리의 세포 안에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확장된 사고가 바로 프랙탈 우주론이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누군가의 몸속 일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런 프랙탈 우주론은 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와 신경세포가 닮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둘의 형성 과정과 작동 원리에는 어떤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원자 구조가 태양계와 닮아 있다는 주장 역시 이제는 전자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통점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프랙탈 우주론을 자연의 닮음이라는 흥미로운 상징으로는 인정하지만 정식 우주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랙탈 우주론이 남긴 질문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은 왜 이렇게 닮은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가? 이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완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존재로 이 우주 역시 사실은 완벽을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우주 역시 단 한 번의 폭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탄생한 우주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다중우주론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이제 우주의 비밀을 푸는 건 시간 문제라 믿었던 과학자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우주의 미스테리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모순에 부딪히게 되었죠. 우주가 왜 탄생했는지, 인류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과학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 우주는 하나가 아닌 게 아닐까? 바로 이 한마디가 다중우주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우주가 하나뿐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주가 여러 개라면 왜 하필 이 세계에서만 생명이 태어났는지 그 질문에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우주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1단계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의 세계의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억 년의 세월이 걸려 태양과 지구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냈죠. 다시 말해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다는 겁니다. 지구가 태어나기도 훨씬부터 이미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로부터 수십억 년이 흘러 탄생한 우리 인간은 앞으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약 930억 광년 이상의 우주는 관측할 방법이 없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보 교환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경계를 살짝 벗어난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과연 우리와 같은 우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맥스 태그마크 교수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도 우리 우주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법칙으로 작동하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문명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것 역시 빅뱅으로 인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물리법칙 아래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결코 관측할 수 없는 세계이기에 그는 이를 다중우주의 첫 번째 단계 레벨 1 다중우주라고 부른 것이었죠. 이어서 그는 이번엔 2단계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조르주 르메트르의 빅뱅 개념, 그리고 에드윈 허블의 팽창 우주 발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폭발, 즉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이론이었기에 여러 빈틈이 존재했는데 그 중 하나는 왜 이 우주는 이렇게 평평하고 균질하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1979년 MIT의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빅뱅 직후 우주가 순식간에 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수많은 보완과 검증을 거쳐 오늘날 우주를 설명하는 표준 이론 모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이론을 조금만 확장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영원한 급팽창 이론이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멈춰 우리와 같은 우주가 형성되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팽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다시 말해 분명 또 어딘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멈춘 구역이 생기며 이미 우리와 같은 우주 문명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거품이 계속 생겨나는 것처럼 우주 공간 곳곳에 수많은 거품 우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셈이었죠.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다중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1단계 다중우주의 확장된 형태로 훨씬 더 근본적인 우주의 구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단계 다중우주론은 꽤나 논리적인 이론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위성 관측을 통해 검증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2010년 WMAP 위성이 다중우주의 흔적일 수 있는 냉점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후 더 정밀한 플랑크 위성의 관측 결과 그 패턴이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지며 아직까지는 이론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또 동시에 반박할 증거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양자 다중우주론인데요. 이번 단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친숙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중첩 상태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하나의 전자는 동시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 그중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죠. 이 현상은 너무도 이상했기에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되지 않은 다른 가능성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놀라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 가능성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선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선택에 맞는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받지 않은 또 다른 결과가 다른 우주 어딘가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양자 다중우주는 하나의 우주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양자역학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과학적 가능성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다중우주는 어떤 방식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되지 않은 다른 우주들은 그 정의상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또한 이 해석은 철학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관측되지 않은 현실을 과연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무한히 많은 나의 복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양자 다중우주론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철학적인 다중우주, 수학적 다중우주 가설을 제시합니다. 현대의 물리학에 의하면 이 우주는 약 30개의 기본 입자와 19가지의 물리적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 하나만이라도 다른 값을 가졌다면 지금의 우주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필 이러한 이상한 값들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자 태그마크 교수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다른 수학적 법칙과 상수를 가진 우주들이 무한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어딘가에는 전혀 다른 입자 구조로 이루어진 우주가, 또 어딘가에는 중력이나 시간의 개념조차 다른 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즉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각각이 또 하나의 완전한 우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4단계 다중우주론은 지금까지 설명한 다른 다중우주론보다 증명하기 힘든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놀라운 통찰을 남깁니다. 우주는 단 한 번의 폭발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대한 수학적 패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태그마크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다중우주를 4단계에 걸쳐 설명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중우주론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의 주장이 가설로 남을 것인지 진실로 남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혹은 다른 다중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다중우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우주 속에서 태어나 이곳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거대한 구조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우주 중 하나, 무한한 가능성 속의 한 가지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끝없는 우주가 완벽을 향해 스스로를 복제하고 진화하고 있듯 우리 또한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수한 시도 끝에 탄생한 단 하나의 성공, 그 모든 가능성의 총합이 낳은 기적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우주가 만들어낸 가장 특별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시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와 여러분들께 한 줌의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한 줌이었습니다.